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자, 지난 편에서 현 시점의 최고의 매매가 무엇일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된다는 가정하에 단기물을 매수하고 장기물을 매도한 매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두세 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 16에서 24%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덜컥 이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일단은 새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까 시황 이야기 살짝 하고 장단기 금리차 매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8월 16일 시황일주 27편에서 이제 5,500 이상부터는 슬슬 현금화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6일 시황일주 20편에서 진입했던 포지션들은 조금씩 익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25% 정도 청산을 했고 오늘 지금 5,600 넘었으니까 25% 정도 청산을 할 거고요. 절반은 남겨놓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건데 5,700 넘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다 청산하고 관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어떤 뷰를 말씀드릴 때는 이 대응 그 자체보다는 왜 이런 대응을 하는지 그 사고와 논리를 공유해 드려서 여러분이 스스로 근거 있는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대응이 너무 보수적인 대응이라서 S&P가 6,000, 6,500까지 가는 걸 놓칠 수도 있고 제가 틀린 결정을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자체보다는 왜 그런 사고를 하는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대응한 이유는 이제 8월 6일에 코스피가 막 10% 폭락하고 그럴 때 조정은 빠르게 끝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식 매집을 한 이유가 옐런이 유동성을 풀어서 대선까지 랠리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제 대선까지의 목표 주가가 5,800에서 6,000 사이였는데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급등해서 벌써 5,700 가까이 되어간 상황이면 이제 이걸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대선까지 랠리할 건데 벌써 이 정도면 주가지수 목표 레벨을 한 6,200, 6,500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보수적인 타입이라서 이익을 보고 있더라도 제 생각대로 가지 않은 채로 이익을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경계부터 하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쫄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의 현재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제 8월 말 지나면서 9월 초중순에 들어갈 때 한 차례 조정이 더 왔다가 대선까지 랠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27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재차 기술적인 부담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 9월 6일에 자사주 바이백 기간이 끝난다는 점, 그 다음 9월 15일은 미국에서 3차 세금 납부 기한이라는 점, 그 다음 9월 17일과 18일에 FOMC가 있는데 이때 양적 긴축에 대한 완화적인 코멘트가 없다면 시중의 유동성,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은 옐런이 돈을 풀지 않는 이상 3, 4분기에 축소가 되리라는 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시황일주 23편에서 말씀드렸듯이 7, 8월에는 인과관계 앞단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설명 변수, 그러니까 원인이 되어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인과관계의 뒷단에서 금융시장 움직임에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달러엔 움직임을 보시면 처음에는 제 생각대로 S&P 500 지수 따라서 움직이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갑자기 혼자서 훅 꺾이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 약세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달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S&P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것은 이 부분도 이제 제 원래 생각과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런 조짐들, 시장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낌새들을 조기에 얼른 캐치해서 몸을 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대로 쭉 갈 수도 있으니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이 랠리를 더 즐기셔도 되겠지만 저는 쫄보기도 하고 8월 6일의 레벨?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 그 리스크 대비 업사이드가 충분히 높아서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지만 지금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 6천까지 찍는다 해도 주가지수 기준으로 불과 3, 4%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기 위해서 하방이 지금 또 많이 열려 있는데 너무 풀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긴 그렇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익절하면서 이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구간으로 보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시황에 대한 뷰를 토대로 이거를 본인의 투자에 반영해서 어떤 구체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지는 본인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어야 하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좀 더 스윙 트레이더에 가깝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현금화를 바로바로 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런 걸 인지하시고 본인이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면은 전혀 다른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지난 편에서 현 시점의 최고의 매매가 무엇일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된다는 가정하에 단기물을 매수하고 장기물을 매도하는 매매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 매매가 이제 두세 배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 16에서 24%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덜컥 이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처럼 보이는 것을 마주했을 때는 항상 먼저 의심부터 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의심을 해야 할까요? 저 같은 유튜버가 이러한 퍼블릭한 영상에서 이런 매매가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하면 무엇부터 체크해 봐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혀 무관한 부분을 체크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건 바로 그 투자 의견을 내는 메신저죠. 이 사람 경력은 어땠는지, 금융 전문성이 있는지, 이 사람이 과거에 유튜브에서 말했던 게 맞았는지, 이 사람이 추천했던 종목 어떻게 되었는지, 한마디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 믿고 이 사람 말한 종목 사도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빌 에크먼이나 레이 달리오나 제레미 그랜선 같은 거장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따라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달리오나 그랜선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완전 쪽박을 찾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에 실패할 때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매체에서 무슨 청담동 부자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부를 과시하고 뭔가 계속 이제 결과를 보여주면서 믿어라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투자 의견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와 전혀 무관한 영역에서 뭔가 계속 믿음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한 메신저들은 하나같이 지금 깜빵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투자 의견을 말하는 메신저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디폴트로 의심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게 비록 빌 에크먼, 워런 버핏, 제러미 그랜섬처럼 거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무엇을 의심하고 체크해 봐야 하는가? 그 메신저보다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다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매매라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까? 라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장단기 금리차는 정상화되었을 겁니다. 다들 단기물을 매수하고 장기물을 매도하면 단기물 가격이 오르고 장기물 가격이 내리면서 장단기 금리차는 정상화되겠죠. 이해하시기 쉽게 주식에 비유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이런 이유로 엔비디아 $200 갑니다. 무조건 매수하십시오.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엔비디아 가치 평가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200 간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생각나는 숫자를 말한 겁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들, 엔비디아가 $200로 오를 거라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모든 기관들과 개인들이 공감한다면 이미 엔비디아는 $200지 $120가 아닐 겁니다. 제가 어떤 주식의 적정 가치가 $200라 생각하는데 $120에 살 수 있다는 뜻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나와 혹은 그 전문가와 의견이 다르다. 시장의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로 형성되죠. 저는 적정 가치가 $200라 생각하는데 시장 가격은 $120라는 것은 적정 가치가 80이거나 90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뛰어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고 내가 무조건 오를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논리가 솔깃하다 해서 매몰되지 말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논리도 파악하고 그 논리들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능성, 시간 가치가 반영되면 좋은 매매가 아닐 수도 있다. 엔비디아의 적정 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200라 할지라도 모든 투자에는 시간 지평이 중요합니다. 현 시점의 적정 가치가 $200인 것과 2년 후의 적정 가치가 $200인 것과 10년 후의 적정 가치가 $200인 것에 대해서는 제각기 전혀 다른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120에 엔비디아를 사서 10년 후에 $200에 판다면 연수익률은 5.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리스크가 반영되어서 수익률이 그냥 좋아 보일 수 있다. 은행 예금이 아닌 이상 은행 예금을 뛰어넘는 어떤 수익률을 주는 모든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통용되는 몇 안 되는 진리입니다. 주식 A는 $120에 사면 1년 후 기대주가가 $140고 주식 B는 $120에 사면 1년 후 기대주가가 $200라 해도 B는 파산할 확률, 신용 리스크가 유의미하게 크다면 전자가 훨씬 더 나은 투자일 수도 있고 B의 그런 높은 기대 수익률은 그저 높은 리스크에 대한 보상일 뿐이겠죠. 그런데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지금 눈앞에 있는 투자 기회가 이 세 가지 케이스 중 두 번째다. 혹은 이 매매는 첫 번째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투자의 잠재 수익률은 이 세 가지 요인이 혼재되어서 나타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120인데 적정 가치가 $200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할 때 그 $80의 차이 중에 일부분은 타인들이 나와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부분, 일부분은 시간 가치가 반영되는 부분, 또 일부분은 리스크에 대한 보상,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반영해서 그 잠재 수익률을 할인을 한 다음
첫 번째 케이스를 심사숙고했을 때 내 논리가 확실히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비로소 이 매매가 리스크 대비 좋은 투자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장단기 금리차 매매에 대해서 이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죠. 우선 세 번째 항목인 리스크부터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벌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과거에 최악이었던 시기는 요때 2023년 6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아문디 그 ETF 그 벤치마크 보시면은 2023년 6, 7, 8월 요 시기 벤치마크 기준 마이너스 8.7% 정도라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7% 정도니까 대충 마이너스 6%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그 저점으로 다시 금리차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요 언저리가 언제였냐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마무리하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참고하는 인덱스, 그 장단기 금리차는 2년물을 매수하고 10년물을 매도하는 인덱스죠. 근데 요 시기에 이제 연준이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이 고금리를 꽤나 오래 유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막 시장에 던지던 때였습니다. 이제 3개월물 국채는 거의 기준금리를 따라가고 2년물 국채는 기준금리의 향후 2년간 추이에 영향을 받을 텐데 우리가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그 미래 금리나 확률을 패드워치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책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고금리인데 연준이 금방 내려주겠지.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때 계속 연준이 고금리 오래 유지될 거라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니까 2년물 금리가 그때 5%까지 치솟던 때입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심화되니까 이때 저점을 찍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2023년 연말까지는 23년도 여름에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옐런이 국채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10년물에서 발작이 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살짝 정상화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매매를 들어갔을 때의 그런 리스크는 장단기 금리차가 재차 역전될 경우 이전 저점으로 갔을 때 6% 정도 손실이니까 만약에 두세 배 레버리지를 쓰면 12에서 18% 정도 손실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잠재 수익률을 두세 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16에서 24%로 잡았으니까 손익비는 약 1대 1.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매매가 매력적인지를 따질 때는 손익비만 따져서는 안 되고 확률까지 따져야 기대값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되어서 2023년 저점까지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된다는 것은 단기 금리가 다시 높아지거나 장기 금리가 완전히 내려앉는다는 것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단기 금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반영하고 장기 금리는 경기와 인플레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인 즉슨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된 시나리오는 연준은 굉장히 강하게 다시 매파적으로 또다시 higher for longer, 아직 금리 인하할 시기 아니라고 외치면서 단기 금리는 높게 유지되는데 경기는 침체로 날아가면서 장기 금리는 내려앉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다시 매파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 하에서 파월이 폴 볼커가 되기로 결심할 경우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확률은 저는 낮기는 해도 꽤나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옐런이 재정 지출을 자꾸만 이렇게 쏴대다 보면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1970년대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계속 고생했던 때인데요. 그 바로 직전 시대 196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케네디부터 시작해서 존슨과 닉슨에 이르기까지 Great Society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거대한 재정 지출 프로젝트들 그리고 베트남전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온갖 고생을 했고 80년대 초에 폴 볼커가 완전히 이 연쇄를 끊어놨었죠. 그리고 지금도 옐런이 바이든 정부 시절 동안 계속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하고 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 자체는 저는 확률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 하에서도 장기물 금리가 더 크게 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가 오는데 기준금리뿐만 아니고 장기물도 같이 뛰겠죠. 그리고 옐런이 특히 지금 단기채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장기채 공급이 점점 이제 연말까지 늘어나고 하면서 수급도 장기물에 좋지 않죠. 그래서 인플레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장단기 금리 재역전보다는 지난 시간에 배운 베어 스티프닝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비는 1대 1.5고 확률도 역전이 심화되는 쪽과 정상화되는 쪽이 50대 50보다는 한 20대 80 정도로 정상화 방향이 훨씬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1배수 레버리지의 경우 20% 확률로 6% 손실, 80% 확률로 8% 이익이라고 하면 기대값은 5.2%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변동성도 고려하고 해서 리스크 대비 기대값을 봐야겠지만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세 번째 의심은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은 통과해도 되겠고, 이번에는 두 번째 항목 시간 가치를 체크해보죠.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매매에 진입해서 우리가 틀렸을 때 12%, 맞았을 때 18%를 벌 수가 있고, 결국은 맞아서 18%를 벌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10년이 걸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기회비용은 국채 금리가 올라갈수록 동반해서 올라갑니다. 왜냐? 국채를 사면 무위험으로 4%, 5%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주식이나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시간가치 측면에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데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은 목표 수익률이 두세 배 레버리지에 16에서 24%라고 했을 때 그 목표 수익률의 기준점은 2010년대 초반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가장 높은 시기 2.5%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장 최근의 2.5%, 2014년의 2.5% 차이에서 지금 0% 수준 요까지 내려오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5년 걸려서 18%낼 거면 그냥 은행 정기예금 요즘 3%대니까 당장 그거 넣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비교적 천천히 내려와도 역사적으로 볼 때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90년대 초에도 그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는 조금 애매한데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장단기 금리차가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면서 오를 때는 급속도로 오를까요? 장단기 금리차가 내리는 사이클은 연준이 긴축을 진행하기 위해 단기 금리를 올리고 그 긴축으로 인해 인플레나 경기 전망이 약화되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올 때 생겨나는 건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 과열을 잡을 때는 보통 조금씩 인상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려 하지 급격하게 1%, 2%씩 기준금리를 폭등시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장단기 금리차가 오른 사이클은 연준이 단기 금리를 끌어내려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나는데요. 경기 침체는 통상적으로 항상 그 직전까지 알아채기 힘들다가 갑작스러운 자산시장의 폭락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죠.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조금씩 간보면서 0.25% 내리는 게 아니라 긴급회의 소집해서 바로 0.5%, 0.75%씩 팍팍 깎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로금리로 달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오를 때는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2020년 코로나 때는 과거 사례들처럼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런 예외적인 사례들을 접하면 그냥 이때 거의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 그렇게 넘겨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예외를 파고들어서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연역적 추론을 해야 하는 영역에서 귀납적 추론을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샴룰이죠. 과거 12개월 실업률 저점에 비교했을 때 최근 3개월 실업률 이동평균이 0.5%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 그게 90년도에도 그랬고 2001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 2020년도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냥 기계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귀납적인 추론을 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할 뿐더러 데이터의 분포,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매크로 환경이 비슷한 상황에서 그게 반복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지표 시계열을 다루는 영역은 사례 데이터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매크로 환경이 너무 달랐던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등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저 나이브하게 이때 어땠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다. 그렇게 정량적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정성적으로 각 사례를 살피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인과관계, 그 설명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연역적으로 추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사례도 공부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특히 가장 최근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으면 그럼 이제 2020년 초에는 왜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히 올라오지 않았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하려다가 이건 좀 너무 양아치 같다는 생각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 빠르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단순합니다. 이때는 이미 2019년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2019년 말 기준금리가 불과 1.55%에 불과했었습니다. 거기서 더 금리를 끌어내려 봐야 제로금리에서 바뀌니까 장단기 금리차 상승이 심할래야 심할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단기 금리를 잡아내릴 그 룸이 없으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장기 금리도 잡아내립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도 내려오면서 장단기 금리차 상승이 심할래야 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1990년대 후반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침체가 오게 되면 아마도 이전 세 번과 비슷하게 빠르게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인플레가 없을 경우 이런 단서 조항은 붙여야 되고요.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매매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 어떤 의심?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에 대한 의심은 무의미하다. 메신저를 믿는 것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메신저는 무조건 디폴트로 믿지 않는 것이다. 그보다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어떤 매매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익 기회가 남아있는 것은 세 가지 케이스 중 하나다. 첫째,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 둘째, 시간 가치를 따지면 그렇게 매력적인 기회가 아닐 경우. 셋째, 리스크를 따지면 그리 높은 수익률이 아닐 경우. 이 세 가지 의심을 전부 면밀하게 해보고 이를 다 통과한 매매라면 진입을 해도 좋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매력적인 매매다 이렇게 여겨질수록 뭔가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길가에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주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길가에 500만 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가짜 지폐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하게 정말 매력적으로 거의 뭐 리스크는 없는데 20% 수익을 주는 어떤 기회가 있다? 그럼 그 정도의 기회는 시장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일수록 뭔가 의심을 많이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다 면밀하게 해보고 스스로 이게 다 통과된다 하면은 진입을 해도 좋다. 물론 이걸 통과한 매매를 진입하더라도 언제나 손실을 볼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메신저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가 그 메신저가 어떻게든 본인을 믿게 만들어서 덜컥 매매를 진입했는데 운 좋게도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한 번, 두 번, 다섯 번, 10번, 수십 번 여러분의 인생에 걸쳐서 수백, 수천 번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메시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런 수익과 손실 속에서 조금씩 수익을 내는 비율이 올라가면서 반드시 누적으로는 승리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월가제 너는 이 매매에 진입한다는 거냐? 아니 진입 안 한다는 거냐? 결론이 뭐냐? 물어보시고 그걸 너무너무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제 사고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듀레이션 같은 개념들을 막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든 그 당면한 결과보다는 본질적인 우리가 투자를 좀 더 근거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까 고민해온 그 보람을 느끼지 못한 채 저는 오늘 쓸쓸하게 눈물을 흘리며 새우처럼 몸을 뉘은 채 잠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하든 상관없이 지난 29편부터 지금까지 사후 과정을 쭉 검토해 보시고 스스로 똑같은 과정을 구글 링크나 챗GPT라도 동원해서 리서치를 조금이라도 해가면서 한번 쭉 거쳐보신 후에 스스로 책임 있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본질적인 실력을 키워드리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